내일이면 그가 한국에 옵니다. 바로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지금 공항부터 성수동 삼겹살집까지 벌써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뉴스는 또 사상 최대 투자다, 어디 주가가 오를 거다 이러면서 들떠있죠. 그런데 정말 보이는 게 전부일까요? 눈에 보이는 뉴스에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7달 전 그가 왔을 땐 분명 반도체를 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대만 무대에서 그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도대체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한 사람이 왜 갑자기 로봇을 들고 한국으로 올까요? 그리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놔두고 왜 하필 또 한국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모르고 흘려보내면 정말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 주말 그 삼겹살 자리에서 우리 산업의 다음 10년과 자녀 일자리가 결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가 도착하기 전에 왜 칩이 아니라 로봇인지 그 진짜 속셈을 먼저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7달 전 그날을 잠깐 떠올려 보겠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평범한 치킨집이었어요. 세계 최고 부자 소리를 듣는 사람이 양복도 넥타이도 아니고 늘 입던 그 검은 가죽 점퍼 차림으로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한국 대기업 총수들과 둥그렇게 마주 앉아 치킨에 맥주를 들이켰죠. 사람들은 이 장면을 깐부회동이라고 불렀습니다. 보기엔 그냥 정겨운 동네 친목 모임 같았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다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치킨집 테이블 위에서 오간 건 상상도 못할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그날 엔비디아가 한국에 새로 풀어주기로 한 최첨단 칩이 신규 21만 대. 그때까지 한국 전체가 가지고 있던 물량이 다 합쳐봐야 6만 5천 대 남짓이었는데 그게 단숨에 30만 대로 불어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치킨 한 마리 사이에 두고 나라의 미래가 오간 셈이죠. 자, 그러니 이번 방안도 답은 뻔하대 보입니다. 열의 9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엔비디아는 원래 반도체 회사잖아. 이번에도 또 칩 사러 오는 거겠지. 덕분에 어디 주가나 좀 오르겠네.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확한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그 비싼 AI 칩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HBM이라는 특수한 메모리가 반드시 붙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 HBM을 세계에서 제대로 만들어내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지구 전체 물량을 거의 다 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 칩 장사하는 젠슨 입장에서 한국은 안 올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AI를 거대한 고층 빌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의 칩은 그 빌딩 꼭대기, 가장 똑똑한 두뇌가 일하는 펜트하우스 사무실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펜트하우스가 으리으리해도 거기까지 사람과 서류를 실어 나르는 엘리베이터가 군뱅이처럼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좋은 28층 사무실이 통째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HBM이 바로 그 초고속 엘리베이터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두뇌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실어 나르는 부품. 이게 없으면 아무리 값비싼 AI 칩도 그냥 멈춰선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젠슨이 이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거의 유일한 나라, 한국에 목을 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여기서 딱 한 줄만 기억하고 가셨으면 합니다. 젠슨 황의 진짜 상품은 칩이 아니라 모든 로봇이 반드시 거쳐가는 길목이다. 지금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 한 줄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열쇠거든요. 뒤에서 계속 몇 번이고 다시 나옵니다. 그때 가서 무릎을 치게 되실 테니 꼭 붙들고 계세요.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기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 같죠? 칩파 회사가 칩 사러 온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틀 전 대만 무대에 오른 젠슨의 입에서 나온 단어는 칩도 HBM도 아니었어요. 바로 로봇이었습니다. 그것도 지나가는 말로 한번 흘린 게 아니에요. 무대 한복판에서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 기술이야말로 다음 시대의 주인공이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한테 좋은 소식 하나 더 생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엔비디아라는 회사 자체가 지금 통째로 변신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도체 칩을 파는 회사에서 세상 모든 로봇의 두뇌를 파는 회사로 말이죠. 사실 신호는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젠슨은 이미 큰 무대에 설 때마다 피지컬 AI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어요. 화면 속에서 글이나 쓰고 그림이나 그리던 AI가 이제 진짜 몸을 얻어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로봇이고요.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칩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였어요. 전화기 너머로 백과사전급 조언은 척척 해주는데 정작 우리 집 정우 하나는 갈아 끼우지 못하는 천재 말입니다. 머리만 비상하고 손발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젠슨이 이제 그 천재의 머리에 손과 발을 달아주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생각만 하던 AI를 직접 걷고 물건을 나르고 공장에서 일하는 진짜 몸뚱이로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판인지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젠슨이 대만에서 직접 입에 올린 기회의 규모가 50조 달러였습니다. 감이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7경원입니다. 우리나라 1년 나라 살림 예산을 무려 10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꼬박 모아야 겨우 닿는 액수예요. 이걸 집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약 1억 4천만 채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서 있는 집을 전부 다 합친 것에 7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젠슨은 지금 나라 하나가 아니라 지구 전체를 로봇으로 새로 깔겠다는 판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칩 팔던 회사가 50조 달러짜리 로봇판으로 갈아탔다. 여기까지는 이제 고개가 끄덕여지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어마어마한 판을 깔 첫 무대로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다 제쳐두고 왜 하필 또 한국을 골랐을까요?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한국일까요? 이 질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젠슨이 한국에 정이 들었나 보지. 한국 음식도 좋아하고 옛날부터 인연도 깊다잖아. 물론 그런 면도 없진 않아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사업가가 7달 만에 또 비행기를 타는 이유가 고작정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가 한국을 다시 찾는 데는 차갑고 냉정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자, 그 계산을 이해하려면 한국이 가진 아주 특별한 조합부터 봐야 합니다. 로봇이라는 잔치를 제대로 벌이려면 딱 3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하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집안에 잔치상을 거하게 차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음식을 만들 줄 아는 솜씨 좋은 엄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음식을 척척 만들어낼 번듯한 주방이 있어야죠. 마지막으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 치울 대식구가 있어야 잔치가 잔치다워집니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잔치는 안 돌아가요. 솜씨는 좋은데 주방이 없거나 다 차려놨는데 먹을 사람이 없으면 그냥 헛수고죠. 로봇도 똑같습니다. 첫째, 로봇을 실제로 만들어낼 솜기술. 한국은 반도체부터 정밀 부품까지 세계가 인정하는 제조 실력을 가졌습니다. 이게 잔치상의 솜씨 좋은 엄마예요. 둘째, 로봇을 마음껏 훈련시키고 실험할 디지털 환경. 한국은 통신망이며 데이터 센터며 첨단 설비가 빽빽하게 깔린 나라입니다. 이게 번듯한 주방이고요. 셋째, 그렇게 만든 로봇을 실제로 갖다 쓸 곳. 바로 여기서 한국만의 진짜 무기가 드러납니다. 잠깐 멈추고 따져봅시다. 로봇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일할 사람이 빠르게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바로 그 나라예요. 숫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에 3,738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2050년이 되면 2,419만 명으로 뚝 떨어집니다. 30년 사이에 무려 1,300만 명이 증발하는 거예요. 감이 안 오시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 사는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일손이 한 세대 만에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공장에서, 물류창고에서, 식당에서, 병원에서 일하던 그 많은 손과 발이 한꺼번에 비어버리는 거죠. 이 빈자리를 도대체 누가 메울까요? 여기서 로봇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공장에 들여놓는 일하는 로봇 한 대 값이 대략 15,000달러쯤 합니다. 그 로봇이 사람 대신 시급 41달러짜리 일을 밤낮 없이 해낸다고 쳐봅시다. 계산해보면 약 4주.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시간이면 로봇 값을 다 뽑고 본전을 회수합니다. 그 뒤로는 전부 공짜로 일해주는 셈이죠.
사람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는 사장 입장에서 이걸 마다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국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가 보입니다. 보통 나라들은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독일이나 일본처럼 만들 줄은 아는데 정작 절박하게 쓸 일이 덜한 나라. 아니면 동남아처럼 일손은 필요한데 만들 기술이 없는 나라. 만들 줄 아는 나라와 쓸 때가 절실한 나라는 보통은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둘을 한 몸에 가지고 있어요. 솜씨 좋은 엄마와 번듯한 주방과 굶주린 대식구가 한 집에 다 모여 있는 셈입니다.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죠. 젠슨이 한국에 오는 건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로봇을 만들기에도 굴리기에도 팔기에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실험장이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젠슨은 이번에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야망은 거대한데 그걸 받쳐줄 손발이 부족하다. 듣기에 따라선 칭찬 같지만 사실은 철저한 계산이 담긴 말입니다. 야망과 기술은 넘치는데 일손이 비어가니 그 빈자리를 내 로봇으로 채워 넣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드러납니다. 젠슨이 노리는 건 칩 몇 대, 거래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이번에 그가 대만으로 불러 모은 한국 기업들의 명단을 한번 보세요. 칩을 만드는 삼성과 SK, 집안에서 쓸 가정용 로봇을 만드는 LG, 공장과 산업 현장을 누빌 로봇을 만드는 현대차와 두산, 그리고 그 로봇들을 훈련시킬 디지털 환경을 가진 네이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로봇이라는 거대한 그림의 모든 칸이 한국 기업들로 빈틈없이 채워진다는 겁니다. 칩부터 몸체, 공장, 가정, 훈련소까지 하나도 빠짐없이요. 젠슨은 지금 한국 기업 하나하나와 거래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로봇 생태계로 통째로 엮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한국으로선 둘도 없는 기회처럼 보이죠. 솜씨도, 주방도, 손님도 다 우리 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잔치상이 이렇게 거하게 다 차려졌는데 정작 이 잔치를 벌인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아직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조용히 챙겨가는지를 알고 나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이 잔치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그 답을 알려면 놀랍게도 100년도 더 된 옛날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1840년대 미국 서부였습니다. 강바닥에서 금덩이가 나온다는 소문이 돌자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일확천금을 꿈꾸며 몰려들었어요. 이게 그 유명한 골드러시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정작 부자가 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땀 흘려 금을 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은 대부분 빈손으로 돌아가거나 빚더미에 앉았어요. 진짜 떼돈을 번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 광부들에게 곡괭이와 삽을 판 철물점 주인, 그리고 잘 해지지 않는 질긴 작업 바지를 만들어 판 청바지 장수였습니다. 그 청바지 장수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다 아는 리바이스죠. 금을 캐든 못 캐든 광부라면 누구나 곡괭이와 바지는 사야 했으니까요. 그로부터 수십 년 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13년 자동차 왕 포드가 컨베이어 조립 라인을 깔면서 세상이 또 한 번 뒤집혔어요. 이때도 진짜 돈은 멋진 완성체만 흐른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공장이 반드시 사야 했던 부품과 기계, 그 도구를 쥔 쪽이 조용히 배를 불렸죠. 자, 패턴이 보이시나요? 세상이 크게 바뀌는 변혁기마다 진짜 돈은 화려한 완성품이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거쳐가야만 하는 길목에 흘렀습니다. 이게 100년이 넘도록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법칙이에요. 그리고 이 법칙은 우리 한국하고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시간을 2000년대 초반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그 시절 우리나라엔 동네마다 PC방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청소년들이 스타크래프트에 밤새 빠져있던 그때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게임이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컴퓨터 안에 그래픽카드라는 부품이 꼭 박혀 있어야 했어요. 그 그래픽카드를 만든 회사가 바로 엔비디아였습니다. 게이머가 이기든 지든 게임을 하려면 누구나 엔비디아 부품을 거쳐야 했던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국과의 인연을 두고 25주년을 기념할 만큼 오래전부터 이 길목을 쥐고 있었습니다. 게임이라는 변혁기의 곡괭이 장수가 바로 젠슨이었던 셈이에요. 그 인연이 작년 가을 그 강남 치킨집까지 곧장 이어진 겁니다.
게임의 곡괭이를 팔던 사람이 이제 AI의 곡괭이를 들고 다시 한국을 찾은 거죠. 자, 이 100년짜리 법칙을 머릿속에 딱 넣고 지금 벌어지는 로봇 잔치를 다시 들여다봅시다. 그러면 소름 끼치는 그림이 보입니다. LG가 만드는 똑똑한 가정용 로봇. 그 로봇의 두뇌 속에는 엔비디아의 칩과 아이작이라는 엔비디아의 로봇,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현대차가 짓는 미래형 AI 공장. 그 공장을 돌리는 심장에는 엔비디아의 최신 칩 블랙웰이 무려 5만 개나 들어간다고 합니다. 네이버가 깔아주는 로봇 훈련장. 그것 역시 옴니버스라는 엔비디아의 가상 세계 위에서 돌아갑니다. 이 훈련장이 뭔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운전 배울 때 처음부터 진짜 도로로 나가지는 않잖아요. 먼저 운전학원 시뮬레이터 앞에 앉아서 수백 번 연습하고 나서야 도로로 나갑니다. 로봇도 똑같아요. 진짜 집과 공장에 들어가기 전에 엔비디아가 만든 가상의 집과 가상의 공장 안에서 수만 번 먼저 굴려보며 그 훈련을 합니다. 그 가상 훈련소가 바로 옴니버스고요. 그러니까 로봇은 태어나기도 전에 엔비디아의 세상 안에서 먼저 걸음마를 배우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사실 로봇은 몸통보다 관절이 더 비쌉니다. 사람으로 치면 어깨와 팔꿈치, 손목처럼 움직이는 마디 말입니다. 로봇 한 대 값의 거의 절반이 바로 이 관절 값이에요. 그런데 그 비싼 관절을 어떻게 움직일지 명령을 내리는 두뇌는 또 엔비디아의 칩에서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시겠죠? LG가 만들든 현대차가 만들든 그 로봇이 집에서 일하든 공장에서 일하든 그 두뇌와 훈련소는 결국 전부 엔비디아를 거쳐갑니다. 로봇이 한 대 팔릴 때마다 누가 만들었든 상관없이 통행료가 젠슨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인 거죠. 처음에 꼭 기억하라고 했던 그 한 줄 기억하시죠? 젠슨의 진짜 상품은 칩이 아니라 모든 로봇이 거쳐가는 길목이다. 100년 전 곡괭이 장수가 그랬듯 젠슨은 로봇 시대의 곡괭이 장수로 똑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결국 한국은 죽어라 로봇 만들어봤자 통행료만 갖다 바치는 호구 아닌가? 그냥 엔비디아 손바닥 위에서 굴러가는 하청 신세 아니냐?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모든 걸 뒤집는 진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사실 이 마지막 한 방을 위한 밑그림이었거든요. 한국은 그저 끌려가는 하청일까요? 통행료만 꼬박꼬박 갖다 바치는 호구일까요? 정반대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지금까지 한 겹 한 겹 벗겨온 모든 껍질이 하나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진실은 단 하나예요. 로봇 시대의 곡괭이를 가장 많이 쥔 쪽이 그 길목을 나눠 갖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처음에 기억하라고 했던 그 한 줄을 다시 꺼내볼게요. 젠슨의 진짜 상품은 칩이 아니라 모든 로봇이 거쳐가는 길목이다. 맞습니다. 젠슨이 그 길목을 깝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얹어야 그림이 완성돼요. 그 길목을 깔려면 먼저 곡괭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봇의 두뇌가 될 칩, 그 칩의 급소인 HBM, 로봇의 관절을 이루는 정밀 부품. 이 곡괭이들이 없으면 젠슨은 아무리 똑똑해도 길 한 뼘 못 갑니다. 그런데 그 곡괭이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잘 쥐고 있는 나라가 어디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한 줄이 등장합니다. 로봇은 만들 줄 아는 나라와 쓸 때가 절실한 나라가 보통은 따로입니다. 그런데 그 둘을 한 몸에 가진 나라가 또 한국뿐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젠슨이 길을 깝니다. 그런데 그 길을 깔 곡괭이도, 그 길 위를 달릴 로봇도, 로봇이 뛰어놀 실험장도, 그걸 사다 쓸 수요도, 이 네 가지를 한꺼번에 다 가진 나라는 지구 위에 한국 하나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젠슨은 한국 없이는 이 판 자체를 못 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젠슨한테 곡괭이 값 갖다 바치는 호구가 아니라 젠슨이 거꾸로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없어서는 안 될 짝꿍인 겁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숫자로 증명됩니다. 지난달 SK하이닉스의 회사 가치가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보다 앞서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그 1조 달러 고지를 밟았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미국 땅 바깥에서 1조 달러짜리 반도체 회사를 둘이나 가진 나라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곡괭이 창고는 없어요.
그래서 젠슨의 태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그냥 칩 사러 오는 손님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한국에서 큰 행사를 열 수도 있다고 먼저 운을 띄우고 로봇 분야에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꺼냈습니다. 이건 물건 사러 온 사람의 말투가 아니에요. 같이 판을 짜자고 손을 내미는 동맹의 말투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일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이번 주말이면 총수들과 마주 앉을 예정이고요. 세계 최고의 사업가가 굳이 몸소 찾아온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의 위상이 사는 사람에서 동맹으로 올라섰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큰 그림이 완전히 보이시죠? 이건 한국이 엔비디아에 종속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변혁기에 한국이 곡괭이를 가장 많이 쥔 덕에 길목의 한 자리를 당당히 나눠 갖는 이야기였어요. 종속이 아니라 도약의 창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거대한 판이 저 멀리 대기업들끼리 회장님들끼리만 굴러가는 남의 잔치처럼 느껴지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이 판이 어떻게 굴러가느냐에 바로 여러분의 기름값과 일자리,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통째로 걸려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내 지갑까지 연결되는지 그 마지막 그림을 보고 나면 아마 등줄기에 소름이 쫙 돋으실 겁니다. 이건 절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멀리 미국 부자와 대기업화 회장님들 사이의 일로 들리지만 사실은 바로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닿는 이야기예요. 한번 10년 뒤를 그려봅시다. 지금도 택배기사가 모자라고 공장에선 사람을 못 구하고 요양원에선 일손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죠. 앞서 말씀드렸듯 앞으로 30년간 일할 사람 1,300만 명이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를 좋든 싫든 로봇이 채우게 됩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생겨요. 그 로봇을 우리가 만들면 그게 곧 우리 자녀의 일자리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못 만들면 비싼 돈 주고 외국 로봇을 사와야 하고 그 돈은 고스란히 나라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같은 로봇이라도 만드는 쪽에 서느냐 사는 쪽에 서느냐에 따라 내 아이의 미래가 갈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숫자 기억하시죠? 로봇 한 대 들여놓으면 한 달도 안 돼 본전을 뽑습니다. 사장 입장에선 망설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이 변화는 10년이 아니라 어쩌면 몇 년 안에 우리 동네까지 들이닥칠 겁니다. 변화의 속도가 곧 내 일자리의 시계인 셈이에요.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는 증거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네이버가 분당에 지은 미래형 사옥, 이름도 특이한 1784라는 건물이에요. 이 안에서는 로봇이 알아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원들에게 커피와 택배를 실어 나릅니다. 미래 도시의 견본 주택인 셈이죠. 젠슨이 이번에 그 빌딩에 직접 들러볼 거란 이야기가 조율되고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분당에 있는 빌딩 하나를 보겠다고 세계 최고의 반도체 거물이 줄을 서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한국이 쥔패가 강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옆 나라 중국이 똑같은 로봇 곡괭이를 헐값으로 찍어내며 그 길목을 무섭게 파고들고 있거든요. 한 발만 늦으면 어렵게 쥔 이 자리를 통째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IMF 외환위기 때, 그리고 닷컴 버블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것을 내 일로 받아들이고 공부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반대로 남의 일이라며 흘려들은 사람은 파도에 그대로 휩쓸렸죠. 이번 로봇의 물결도 똑같습니다. 그러니 거창하게 큰 돈을 굴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딱 하나, 흐름을 익히세요. 반도체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그 큰 줄기를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로봇의 관절을 만드는 부품, 그 힘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장치, 로봇을 움직이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가상에서 미리 훈련시키는 기술. 이런 흐름이 앞으로의 먹거리라는 것만 알아도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 한 가지는 꼭 조심하셔야 해요. 요즘 관련 기업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가파르게 뛰었습니다. 실제로 LG 같은 회사 주가는 증권사들이 제시한 적정 가격을 한참 웃돌 만큼 과열된 모습도 보였어요. 좋은 흐름이라고 덜컥 따라 들어갔다간 거품에 데일 수 있습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흐름은 길게 보도해 발은 차갑게 디디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100년 전 그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골드러시의 진짜 승자는 금을 캔 사람이 아니라 곡괭이와 청바지를 판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로봇 골드러시에서 그 곡괭이를 손에 쥔 건 누구일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25년 전엔 게임으로, 지금은 AI로, 그리고 앞으로는 로봇으로. 변혁기의 길목마다 한국은 늘 그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길목을 먼저 잡는 자가 이깁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자리에 서 있어요. 내일이면 젠슨이 도착합니다. 그가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지, 어떤 발표가 쏟아질지, 이제 여러분은 그 뉴스를 전과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단순한 투자 호재가 아니라 100년에 한 번 오는 길목 싸움으로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다가올 로봇 시대를 그저 만들어진 걸 사서 쓰는 사람으로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곡괭이를 파는 쪽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